암세포를 굶겨 죽인다는 것은 왜냐하면 혈당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암세포가 대사를 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줄여준다는 뜻이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우라무원 원장문 장씨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 환자들이 이렇게 요즘에 이제 날도 뜨시니까 운동을 많이 가잖아요. 가는데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종종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내에 있다든가 이럴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운동을 가는 중간에 이렇게 높은 데를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내려온다든지 이럴 때 이제 어지럽게 되면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일단은 어지러운 증상이 나오면 증상의 정도에 관계없이 그냥 주저앉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가볍게 오는 경우는 괜찮지만 심하게 오는 경우는 앞에 노래지면서 아무것도 시야가 안 보이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런 증상이 나오려고 하면은 바로 주저앉는 게 좋아요. 뭔가가 옆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환자 중에 한 분도 운동을 갔어요. 갔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데 어지러우니까 옆에 난간이 있으니까 난간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 난간에 이 턱을 찧어가지고 이빨이 몇 개가 나갔어요. 그리고 팔꿈치도 다치고 여러 군데 손가락도 다쳤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어지러운 증상이 나오느냐면요. 우리 암 환자분들은 항암을 하거나 일이 되면은 자율신경이 손상을 받아요. 우리 항암하면 말초신경 손상 받잖아요. 손발 저린 증상 나오잖아요. 이게 말초신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이라든지 우리 자율신경들이 우리 몸에 또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말초신경입니다. 그럼 말초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면 이 기능이 혼동이 와요. 그래서 우리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혈압을 올리는 작용, 부교감신경은 혈압을 내리는 작용합니다. 우리 혈압이 정상인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신경이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혈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감신경이 손상을 받았다. 그럼 부교감신경만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혈압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언제 이게 떨어질지를 몰라요. 갑자기거든요. 되게 어느 경우가 제일 많냐면요. 누워있다가 앉을 때, 그 다음에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또 아니면 멍하니 있다가 움직이려 할 때, 이럴 때 그런 현상이 잘 와요. 이게 갑작스런 몸을 움직일 때 이런 게 잘 와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때 무조건 주저앉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서서 있는 상태에서는 혈압이 내려간다는 것은 뇌에 혈액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말해요. 혈액은 액체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고체는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혈액이 부교감 신경 때문에 혈관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뇌에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혈액이 밑으로 쳐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머리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어지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상태가 돼 있어요. 혈액은 밑으로 쳐져 있고 뇌는 위에 있어요. 고정. 그래서 순간적으로 앉아주면 어때요? 앉아주면. 그럼 고체니까 뇌는 쏙 내려와요. 근데 혈액은 또 따라서 같이 내려오지를 못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에 혈액 공급이 순간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지러운 것을 해소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붙잡으면서 의지하면서 어지러운 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저앉는 게.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저는 일단 어지러우면 무조건 주저앉아라. 주변에 어떤 게 있는가 살피지 말고 앉으라고 이렇게 환자에 권유를 하거든요. 그게 그 자율신경으로 인한 혈압 저하로 인해서 오는 어지러움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암 환자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은 무엇인가요? 암 환자들이 안전한 운동은 일단 무리하지 않는 운동이에요. 암 환자들 되게 근력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떤 분들은 뼈도 다 약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양도 우리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력도 약하고 근육도 약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또 달리 표현하면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격한 운동들이 되게 이제 무산소 운동이죠.
되게 이제 근력 운동에 해당되는 것다. 부드러운 운동을 주로 하고,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근육이 길러지질 않아요. 유산소 운동만 하면. 이럴 때 약간의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동원해서 근육을 길러주는 그런 방법들. 요즘에는 프로그램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특수하게, 예를 들어서 하체 근육이 많이 빠졌다. 그럼 하체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있고, 상체가 약해졌다. 그러면 상체를 강화시켜주는 운동. 그 다음에 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목적하고자 하는 부위에 어떤 운동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부분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암 환자가 근육을 기를 수 있는 식사법이 있을까요? 뭐 암 환자들이 운동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다 중요하죠. 암 환자들이 운동하고 먹는 거하고 결부를 한다면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육 강화예요. 근육을 어떻게든지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암 환자들한테 근육을 강화하라고 하냐면요. 암을 앓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수술이라든지 항암, 방사선 하는 동안에 근육이 다 빠져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운동량이 적어지잖아요. 많이 못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근육은 쑥쑥 빠지거든요. 근데 빠지는 것은 쉬운데 채우기가 되게 어렵죠. 그럼 이제 운동량을 늘려서 이제 근육을 강화해야 되면 우리가 근육이라는 게 단백질이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이 조금 더 잘 되어야죠. 그 단백질을 어떻게 보강을 해주느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 강화하고 관계없이 우리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체중을 그램으로 바꾼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체중을 곱하기 0.8 정도 하면 그날 필요한 단백질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근육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단백질 조금 더 필요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킬로그램 곱하기 0.8이 아닌 킬로그램 곱하기 한 1.2, 아주 격하게 운동을 해서 뭐 근육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고 한다면 1.5까지도 가능하지만 저희는 한 1.2 정도로 해서 단백질 섭취를 하면 좋겠고, 그럼 어떤 단백질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우리가 가능한 육식은 그렇게 여러 가지 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되게 피하고, 가능하면 채식을 통해서 하는 게 좋죠. 채식을 통한다면 이제 견과류라든지 아니면 콩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콩이 제일 많죠. 콩 속에는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단위 그램당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콩 같은 것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은 생선이라든지 생선도 크지 않는 생선을 이용을 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에게 붉은 고기가 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붉은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철분이에요. 철분이 이렇게 많은 육류가 붉은색을 띠는 거거든요. 육류 중에서 붉은색을 가능한 피하란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철분은 우리가 암세포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암세포가 성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 그 중에서도 글루타민을 가장 이용을 많이 해요. 글루타민이라는 단백질. 그리고 철분이 필요해요. 철분이 있어야 암세포가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이용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게 페리친이라는 검사를 해요. 암세포가 막 지금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혈액 검사를 해보면 페리친 수치가 막 올라가요. 이 페리친은 철분을 운반하는 차예요. 암세포가 빨리 크기 위해서 지금 철분을 많이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리친을 막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만큼 암세포는 철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붉은 고기는 이 철분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걸 차단을 해야죠. 그래서 붉은색 고기를 우리 암 환자들이 섭취하는 게 좋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단백질 과자, 단백질 음료로 단백질을 섭취해도 될까요? 그런데 이제 단백질을 공급할 때 저는 이게 단백질은 단백질만 좋고, 이게 같이 섞였을 때는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이제 일반인들일 경우에는 조금 덜 하겠지만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특히 그 단백질 바 요즘에 나와 있는 여기에 보면은 단맛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결코 우리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탄수화물이라든지 여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들은 되게 이 칼로리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백질들이 단백질 원이 어떤 건지 되게 육류 쪽에서 많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뭐 건강상으로 보자면 뭐 약간은 뭐 먹더라도 괜찮고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그렇게 크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암 환자는 단백질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암 환자들이 섭취하는 단백질은 첫째는 저는 그래요.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건 좋지 않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그날 필요한 거 외에는 다 다시 내보내버리거든요. 그럼 괜히 먹어서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간이나 신장에서 다시 해독해서 버려야 되거든요. 왜 이중일을 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내 몸 안에서 암 환자들은 할 일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적당한 양을 먹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을 뭐 콩의 식물에도 있고 육류에도 있고 뭐 생선에도 있고 다 하지만 부수적으로 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원을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걸로 따지자면 육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철분도 없고 뭐 성장 호르몬, 뭐 항생제, 포화지방산 많고 이런 부분들이 단백질로 같이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그걸 또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단백질을 얻느냐 이 부분에서 보자면 육류보다는 식물성, 콩을 많이 권하고 그 식물성에는 부족한 단백질이 있어요.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는 저는 생선을 권한다는 거죠. 생선도 작은 생선. 이렇게 단백질 원을 어디에서 하느냐.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할 때는요, 우리 암 환자분들은 내 몸에 어떤 특히 간이나 신장의 기능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게 되면 이 단백질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이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다시 다 쪼개요.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가지고 아미노산으로 쪼개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내 몸에 맞는 단백질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쪼개요. 그런데 간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간이 안 좋으면은 이게 단백질을 먹게 되면 내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막 단백질이 몽땅 들어와. 근데 그걸 일을 해야 되니까 힘이 붙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에 오히려 더 나빠져 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다시 소모를 하거나 남는 거나 할 때는 신장을 통해서 또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장에서는 이걸 내보내기 위해서 또 일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신장 기능이 좋지 않게 되면 잘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장기의 기능을 봐서 단백질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양, 그 다음에 어떤 데서 우리가 단백질 소스가 되는 것을 어떤 데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가공식품이 암 환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가공식품이 뭐 가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가공을 했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사실 가공할 때 우리 몸에 아주 건강을 다 생각해가지고 영양소도 맞추고 나쁜 성분들 다 빼버리고 이렇게 가공한다면 좋겠죠. 근데 요즘에 상업적으로 이게 가공하는 부분, 그 부분을 건강 부분보다는 칼로리, 이걸 먹는 사람들의 입맛의 구미에 맞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저는 제 1번으로 캔 종류는 이게 이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캔 안에 육류 캔 보면은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민 계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따게 되면 우리가 따면은 퍽 하고 올라오는 연기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장 안에서 니트로스 아민으로 바뀌는 거죠. 이 니트로스 아민이 바로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런 발암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가공식품의 문제점이 되는 거고, 또 햄이라든지 뭐 소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재료가 되는 육류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성분들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특히 여기에는 되게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뭐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또 이걸 그대로 먹는 게 아니고 뭐 구워 먹는다든지, 그러면 이런 데서는 다이옥신 같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또 가공을 하는 동안에 가열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리 되면은 그 기름이 가열을 통해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런 트랜스 지방은 발암 물질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가공식품에서 보면 수소 첨가물들이 있거든요. 마가린이라든지 버터라든지. 이건 수소 오일에다가 수소를 첨가해서 만들어서 고형화시킨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랜스 지방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공식품들이 사실은 보면은 이제 그런 건강상을 유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환자분들을 피하는 게 답인 거죠. 가공식품을 제한하고 생식을 하면 좋을까요? 열을 가한 이런 음식하고 생식하고 어떤 게 좋느냐. 근데 꼭 그걸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가 생식이 좋고 어떨 때가 익힌 게 좋고 그게 약간씩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생식의 장점은 특히 우리가 비타민 계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생식 속에 있는 이런 비타민들은 열을 가하면 파괴돼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수용성 비타민들, 비타민 C나 비타민 B는 우리가 열을 가하면 파괴가 돼요. 이런 비타민 C나 비타민 B를 먹으려고 한다면 생식으로 먹는 게 좋겠죠. 신선도가 또 좀 있고. 그런데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라든지 그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은 또 익혔을 때 흡수율이 좋아요. 그리고 또 익힌 음식이 좋은 경우는 우리 이제 기관 장기를 볼 때 우리 위라든지 이런 데는 생식, 특히 이제 식물성으로 채소 종류를 가지고 이런 게 거친 음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위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좀 익힌 게 오히려 좋죠. 장기의 기능에 따라서 생식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데 위 같은 경우에는 생식이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소화기관이 안 좋을 경우에는 또 익힌 게 더 나아요. 생식보다는. 익힌 게 어쨌든 좀 더 부드러워지고 소화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할 때 야채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식으로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죠. 그 개념은 일단은 비타민이나 이런 미네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훨씬 더 섭취하기가 좋다는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혈당이 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암세포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거든요. 포도당 갖다가 이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도당 어디서 가져가요? 우리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에 포도당이 많으면 그만큼 암세포는 먹을 수 있는 밥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혈당을 낮춰라 하는 부분들이고 또 단순하게 암세포가 가져가는 포도당만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혈중 농도가 혈당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 혈당을 떨치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인슐린이 나와요. 그러면 이 인슐린은 우리가 적당히 나왔을 때 우리가 포도당을 세포 안에 넣어주는 기능을 해서 아주 좋은 작용을 하죠. 하지만 인슐린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인슐린은 암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인슐린 저항이라고 우리 말을 하잖아요. 혈당 수치가 높아졌는데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당뇨까지는 안 간다 하던 경우에도 당연히 당뇨 가면은 인슐린 저항이 심해지죠. 우리가 보통 약간의 당이 올라가는 게 뇌당증이라고 하거든요. 당뇨의 전 단계.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그 인슐린 저항이 생기거든요. 그럼 인슐린 저항은 평소 때 넣어준 인슐린 가지고 혈액에 있는 당을 세포 안으로 다 못 넣어준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인슐린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인슐린 저항이에요. 그럼 인슐린 농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 인슐린이 IGF라는 성분으로 바뀌어요. 인슐린 유사 성장 요소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게 바뀌게 되면 이게 암을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암을 또 악성으로 바꿔줘요. 줄기세포로 유도하기도 해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가 그 중성지방 수치도 같이 높아져요. 혈액에 당이 많으니까 남으면 이걸 중성지방으로 바꿔요. 그 중성지방에서 우리 몸에다 저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포가 많아지잖아요. 이 지방세포가 많아지게 되면 또 이게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혈당이 높은 거는 잘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 그래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한 30% 정도 더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은 가능한 한 혈당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려면 어때요? 혈당을 낮추려면 과식을 해서는 안 되죠. 단순당을 많이 먹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당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방은 또 마찬가지로 암세포가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과식은 좋지 않아요.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 항암을 한다든지 이런 우리가 비타민 C 요법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혈당이 높으면 효과가 잘 안 나요. 혈당이 낮았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높게 나타나거든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암 환자가 혈당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암 환자들이 혈당을 조절하는 쉬운 방법은요, 먹는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게 양을 줄이는 게 첫 번째고, 단순당을 적게 먹는 거예요. 단순당, 포도당, 이게 쌀밥, 그 다음에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단순당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먹는 게 이제 우리가 복합당을 먹으라는 거죠. 복합당이라는 것은 이 안에 단순당도 있지만 이것을 바로 태워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화할 수 있는 것.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잘 이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암세포가 에너지를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웬만해서는 가능한 한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에너지를 만들도록 막 몰아붙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가 당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안 먹게 되면 내가 굶어 죽는데. 암만 죽는 게 아니고 나도 죽는데.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되지만 이거를 미토콘드리아 쪽으로 끌고 가게끔 하려면 우리가 현미라든지 잡곡밥이라든지 뭐 보리, 그 다음에 뭐 통밀 이런 부분들을 먹게 되면 여기에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단순당을 미토콘드리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세포가 주로 미토콘드리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암세포는 이용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합당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하는 것은 적게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복합당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육류 중에서도 보면은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거는 조금 특히 이제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줄여주는 게 이것도 당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암세포 굶겨주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제 암세포를 굶겨 죽인다는 것은 왜냐하면 혈당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암세포가 대사를 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줄여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암세포가 주로 가동하는 엔진,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엔진이 있어요. 에너지를 만드는데 하나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엔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포질에서 포도당을 이용을 해가지고 젖산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엔진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젖산을 만드는 이 암세포가 주로 이용하는 엔진은 효율이 되게 떨어져요. 미토콘드리아는 효율이 좋아요. 그런데 암세포는 대부분 이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이용한 이 에너지 시스템을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당을 이용한 이 엔진에 주는 연료를 줄여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단순당을 줄이라 하고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보면 제일 관심 많은 게 케톤식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케톤식이가 암을 이제 굶겨 죽이는 이제 방법으로서 고안된 이런 방법인데 이 케톤식이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케톤식에 뭐가 있어요?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방을. 그리고 탄수화물 줄여라.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당히 줄이고 지방을 늘리면은 그 효과가 나질 않아요. 사실 이 케톤식이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포도당을 이용한 엔진을 자체를 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냐면 한마디로 암세포가 이용하는 포도당이 있잖아요. 포도당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주 에너지원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탄수화물이 60%예요. 먹는 음식에.
그리고 지방이 20%, 단백질이 20%거든요. 여기에서 단백질은 그대로 두고 탄수화물 60%를 15% 이하로 낮춰야 돼. 지방을 20%에서 60%로 올려야 돼. 이렇게 해야 케톤식의 효과가 나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환자분들이 일주일 못 버텨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질려서 먹지를 못해요. 실제 따라서 하는 분들이 케톤식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제대로 된 케톤식이. 그러니까 그 케톤식을 다 못하니까 이제 어때요? 탄수화물을 조금씩 늘려가요. 그럼 탄수화물을 늘리면 효과 이제 없어요. 케톤식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돼요. 지방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더 높잖아요. 그리고 암세포가 이 엔진이 안 꺼지면은요, 우리 암세포도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갖다 써요. 우리가 케톤식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포도당을 이용한 엔진을 꺼졌을 때 우리 지방이 케톤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케톤은 암세포가 이용을 못해요. 하지만 완전히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케톤이 안 만들어져요. 그냥 지방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암세포가 지방을 갖다가 에너지로 써요. 이게 케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나빠요. 우리가 이런 케톤을 정말로 철저히 지키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따라서 하는 게 괜찮아요. 잘못하면은 오히려 암세포 성장만 도와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세포에서 가장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암세포만 굶겨 죽이면 최고 아닌가 하는데 암세포 굶겨 죽인다는 게 그렇게 정말 쉽지 않아요. 먹는 것마다 암세포도 같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배가 고프면 암세포를 굶기기 위해서 내가 이제 굶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못 견디잖아요. 먹게 되잖아요. 이 암세포를 정말 굶겨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너무 어렵고요. 가능한 암세포가 가져가는 양을 줄여야 되겠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셔야 돼. 그래서 이제 소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굶겨 죽인다는 것은 케톤 시기가 맞긴 맞아요. 하지만 케톤 시기는 정말 실천하기가 어렵고 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포도당 대사를 거의 하지 않게끔 유지를 했을 때 지방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에서 케톤을 만들고 이 케톤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를 이용을 하지만 탄수화물을 이용한 세포질에서 만드는 암세포가 이용하는 것은 엔진을 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간다고 이렇게 완전 작정을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섣부르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근데 우리가 케톤식이 하는 분들을 많이 봤지만은 되게 오랫동안 못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루에 3끼 다 지방만 먹으라 하면 견딜 만한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제 이론적으로 보자면 케톤식이가 암세포를 굶겨주는데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케톤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암세포가 이용하는 대사에서는 케톤을 쓰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정상세포는 써요. 근데 이게 케톤을 만들어지게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케톤이 만들어지게 하려면 내 포도당 대사가 완전히 거의 끊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또 케톤 시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케톤 시기는 잘못하면 신장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케톤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요, 우리 몸에 완전 산성화가 된 경우에 우리 당뇨라든지 뭐 간경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장기가 전부 다 손상이 됐을 때 케톤이 많이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케톤은 우리 몸에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걸 강제로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암세포를 굶겨 죽이기 위해서 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케톤 시기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작용들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어떤 방법을 찾는 분들이 아니라면 섣불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케톤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려운 게 실천이 어렵다는 거예요. 케톤을 만들어지게끔 하는 그 과정이 실천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이렇게 케톤식에 관심을 갖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론적인 것은 참 좋은데 실천이 어렵고 환자들한테 섣불리 권하기가. 암 환자 지방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지방은 우리가 이제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되게 이제 크게 나눠서 그렇게 나누는데, 동물성은 되게 이제 포화지방산이 많죠. 동물성에. 그리고 식물성에는 되게 이제 그 지방산이 오메가3나 오메가6,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9,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동물성에서 이제 우리가 오메가3를 문제 삼는 이유는, 동물성에 보면은 우리가 동물성 오메가3를 이렇게 전체가 오메가3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같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오메가3만 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중요한 것은, 오메가3가 중요한 것은 세포막 구성에 있어서 좋은 지방산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오메가3가 많으면 세포에 염증이 잘 안 생겨요. 하지만 이제 오메가6가 많으면 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막을 가능한 한 오메가3여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오메가3는 순수 오메가3예요. 근데 우리가 동물성에는 되게 DHA나 EPA 같은 게 많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막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 오메가3가 더 좋은 걸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DHA나 EPA가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순수 오메가3가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순수 오메가3는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많아요. 그래서 식물성에 이제 많은데, 식물성은 또 뭐냐면, 식물성에 속해 있는 지방산들은 오메가3보다 오히려 오메가6가 더 많아요. 오메가6가 우리 뭐 식용유로 쓰고 있는 것들 보면은 뭐 해바라기예요, 뭐 카놀라요, 여러 가지 식용유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오메가6예요. 오메가6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세포 염증을 잘 만들어요. 염증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암도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섭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오메가3가 주로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안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 아마씨라든지 들깨라든지 햄프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일단 성인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어서 오메가6 비율이 아주 높아져요. 80% 이상이 오메가6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로 바꿔주는 노력을 우리 암 환자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 세포에 염증이 줄어들어요. 염증이 줄어들어야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가능한 식물성으로 하는 게 좋다. 그 중에서도 오메가6가 많지 않은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물들을 섭취해서 여기에서 지방산을 얻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할 수가 있죠. 생선 종류, 등푸른 생선에 있는 오메가3가 바로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오메가3는 다 그거예요.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오메가3는 거의 대부분 추출한 게 등푸른 생선에서 한 거예요. 그거 보면은 대구, 꽁치, 정어리, 고등어 뭐 이런 생선에서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점이, 이제 동물성은 DH나 EPA가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 자체가 항암 작용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DH나 EPA보다는 순수 오메가3. DH나 EPA를 바뀌지 않는 오메가3가 중요하고, 그 동물성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전체가 오메가3가 아니고 한 절반 정도는 포화지방산이 같이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게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생선이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중금속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수은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 생선이라면 좀 괜찮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동물성도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보면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30cm 이하의 생산에서 추출한 오메가3,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게 있거든. 이게 좋은 겁니다. 동물성 오메가3 중에서는. 근데 이런 말이 안 적혀 있으면 거기에서 안 했다는 의미도 되죠. 그러니까는 이게 동물성의 30cm 이하라고 명시했단 말은 우리는 자신 있게 이런 수은이나 이런 게 축적이 되지 않는 오메가3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있는 오메가3를 구한다 할 때는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생선 중금속이 걱정된다면 무엇을 먹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들깨잖아요. 들깨가 가장 좋겠고, 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 아마씨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대개 이제 아마씨는 캐나다나 인도 이런 쪽에서 이제 수입을 하죠. 이 아마씨도 오메가3가 이제 많은 그런 식품이 되겠죠. 우리 시중에 있는 그 식물성 오메가3는 거의 대부분 아마씨를 이용한 부분이죠. 우리가 들깨는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중에 판매할 정도의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아마씨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햄프시드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CBD 오일. 근데 그거는 가격이 또 너무 비싸요. 요즘에 최근에는 좀 저렴하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긴 있던데 함유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예전에는 되게 비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식물성에서 추출한 오메가3를 우리가 가능한 이용하는 게 가장 좋죠. 들기름, 올리브유 매일 아침 한 스푼 먹는 거 좋을까요? 저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그렇게 먹는 것을 별로 권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메가3는 항상 불안정해요. 그래서 되게 산패가 잘 돼요. 햇빛에 노출이 되거나 이런 공기 중에 노출이 돼도 산패가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름을 짜둔 부분들은 지금 벌써 우리가 먹으려고 빼면은 공기 중에 노출이잖아요. 그 다음에 병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 뚜껑 열잖아요. 뚜껑 열면은 벌써 공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산패되거든요. 그날 이거 열어서 그날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한 달 이상 먹고 몇 달씩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공기하고 노출된 이런 오메가3는 산패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오메가3를 먹는 것은 저는 병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별로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으냐? 사실 그 자체를 식품으로 먹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래서 식품으로 그냥 들깨도 그날 갈아가지고 24시간 이내에 먹고, 아마씨도 그냥 갈아서 먹거나 그냥 먹어도 돼요. 24시간 이내에 먹는 게 좋고. 그런데 이렇게 또 음식으로만 가지면 양도 부족하고 좀 복잡하잖아요.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또 만들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가3는 먹기가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음식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뭐 좀 번잡한 게 있죠.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가능한 한 공기도 차단하고 햇빛도 차단하고 또 이렇게 복용 방법도 편리한 이런 기능식품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을 오히려 권합니다. 산패된 들기름이 트랜스 지방이죠. 트랜스 지방은 발암물질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퍼센트에 따라서 그 발암물질이 양이 함유량이 많아지면은 더 유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5% 이상이면 아주 안 좋은 걸로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기준이 잘 없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산패율이 높다고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공기 중에 노출을 해갖고 오랫동안 둬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햇빛이라든지 열을 가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피하는 게 가장 좋죠. 일단은 노출되는 게 오메가3는 안 좋고 열을 가하는 게 안 좋아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하시면 되죠.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커피 관장 일주 내내 하나요? 커피 관장은요, 일주 내내 날마다 하시면은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장 점막도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미네랄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미네랄 불균형이 올 수도 있어요. 일주 내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어느 한 시점을 잡아서 한 일주일간 달아서 하고 계속 하는 것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스케줄표를 짜갖고 하는 거죠. 방금 질문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일주 내내라 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경우는 15일 정도 하고 중단하는 것을 환자분들한테 전에 많이 권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뭐 한 달 내내 아니면 뭐 1년간 계속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커피 관장을 모든 것이 과여불급이라고 너무 과하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시간표를 짜가지고 하세요. 근데 커피 관장이 이런 그 해독 프로그램을 하는 곳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면은 뭐 관리는 해줄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과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지 않고, 또 커피 관장은 관장기가 요즘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간단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생선하고 해물, 미역은 먹어도 되나요? 예, 좋습니다. 근데 생선은 너무 크지 않는 생선, 바다에서 오래 산 생선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한 한 오래 살지 않는 수명이 짧게 산 생선, 그 사이즈로 보면 한 30cm 이하의 생선, 이런 생선을 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물이나 미역은 좋습니다. 우리가 미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요드 같은 거 들어있고 또 후코이단이라든지 다양한 다당체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한테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먹는 것은 권하는데 너무 과식만 하지 마시고요.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매일 생강차에 꿀, 계피를 타서 마시면 어떨까요? 예, 생강차는 아주 좋아요. 생강차는 사실 이 안에 진저롤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오심, 구토 증상도 줄여주고 우리 암 환자분들 항암하게 되면은 막 토하고 하잖아요. 이 증상을 줄여주는 게 생강차가 아주 도움이 좀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좋고 또 이것 자체가 여러 가지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가 꿀을 넣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꿀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포도당 대사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키우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꿀은 되게 과당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강차를 너무 달지 않게 해서 드시는 게 좋겠고 아니면은 생강차를 진하게 하면은 쓴맛 때문에 첨가물을 해야 하잖아요. 이걸 차라리 아주 연하게 찻물처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그러면 이거 꼭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채소에 오메가6가 많다는 건 처음 들었네요. 암 환자로서 지금 야채식을 하는데 뭘 어찌 먹어야 되는지. 근데 우리 환자분 야채식을 먹어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6는 특별하게 농축해서 만든 걸 말해요. 해바라기라든지 뭐 면화유라든지 또 뭐 포도씨유라든지 이런 식물성의 이것을 농축했을 때 그 속에 있는 기름 성분만 이렇게 모았을 때 일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채식을 먹는다 해서 이런 그 오메가6가 문제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게 무서워서 야채식을 못한다 그건 절대 아니니까 이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많은 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 하면서도 조금씩 뭔가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요. 제가 되게 이제 일방적인 걸로 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주제를 정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많이 남아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장을 좀 많이 만들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톡방을 저희가 또 하나 만들었어요. 이 단톡방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단톡방에는 많은 분들이 서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나 이런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거라든지 질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답글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정말 암이라는 병을 잘 이기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